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외곽에 위치한 비아 피오리토라는 이름의 빈민가, 아스팔트도 없고 가로등도 없는 황량한 그곳에서 1960년 10월 30일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라는 아이가 처음 축구공을 손에 쥔 건 만 3살 때였습니다. 훗날 마라도나는 축구를 시작했던 이유에 대해 아버지가 더 이상 고된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리고 나만의 바지 한 벌을 사기 위해서였다. 이 말이 전부였습니다. 챔피언이 되겠다는 거창한 꿈이 아니라 아버지의 굳은 살 박힌 손을 쉬게 해드리고 싶다는 소박한 꿈이 한 세기의 축구 천재를 움직인 최초의 불꽃이었던 것입니다. 마라도나는 동네 친구를 따라 1969년 3월 아르헨티노스 주니어스의 유소년 팀 테스트장에 가게 되었고, 유소년 감독 프란시스코 코르네오는 이 왜소한 꼬마를 보고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공 하나가 그의 발 앞에 떨어진 순간 코르네오 감독의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볼 컨트롤, 또래 아이들과는 차원이 다른 공간 인식 능력, 그리고 어린아이의 몸에서 나올 수 없는 성숙하고 냉정한 경기 조율 감각이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마라도나가 나이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한 감독은 다음날 신분증을 가져오라고 요구할 정도로 마라도나의 재능은 눈이 부셨습니다. 이후 벌어진 일들은 아르헨티나 유소년 축구 역사에서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은 전설로 남아있습니다. 마라도나가 이끄는 유소년팀 로스 세보요스는 전국 유소년 대회에서 무려 136경기 연속 무패라는 전무후무한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136경기 동안 단 한 번도 지지 않은 팀, 그 팀의 심장이 바로 마라도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유소년 무대를 완전히 초토화한 마라도나는 만 15세 이미 14세 이하 챔피언십을 우승으로 이끌었고, 1976년 10월 20일 자신의 만 16세 생일을 불과 열흘 앞둔 날 타예레스 대 코르도바와의 아르헨티나 프리메라 디비전 경기에서 아르헨티나 프로축구 역사상 최연소로 프로 데뷔를 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등번호 16번을 달고 교체 투입된 소녀는 프로 무대의 거친 공기에 압도당하기는커녕 투입된 지 불과 몇 분 만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상징적인 장면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마라도나를 강하게 압박하며 마킹하던 상대팀의 노련한 수비수 후안 도밍고 카브레라, 그 베테랑의 가랑이 사이로 공이 절묘하게 빠져나갔습니다. 관중석에서 일제히 터져나온 환호성은 단순한 기술 하나에 대한 반응이 아닌 한 시대를 지배할 천재의 등장을 직감한 인류의 본능적인 외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데뷔 후 불과 약 한 달 뒤 프로 첫 골과 두 번째 골을 동시에 터뜨린 그는 이후 167경기 115골이라는 전설적인 기록을 쌓아나갔고, 리그 득점왕은 물론 아르헨티나 무대를 완전히 정복한 존재가 된 그를 이 작은 클럽이 담아두기엔 너무도 좁았습니다. 전 세계의 대형 클럽들이 줄을 서서 이 천재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었지만 마라도나는 세상이 예상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극심한 재정 위기에 허덕이며 팀 성적마저 바닥을 기고 있던 보카 주니어스였습니다. 어린 시절 비아 피오리토의 빈민가에서 온 마음을 바쳐 동경해온 영혼의 드림클럽. 그렇게 1981년 2월 20일 마라도나는 보카 주니어스의 유니폼을 입게 되었습니다. 보카 유니폼을 입은 마라도나는 전설을 써 내려갑니다. 리버플레이트와의 수페르 클라시코에서 3대0 대승, 프리메라 디비전 메트로폴리타노 우승. 마라도나는 재정적으로 파탄난 클럽을 홀로 구원자처럼 이끌었고, 열성적인 팬들은 이 천재를 신처럼 떠받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보카 주니어스의 경제 상황은 마라도나라는 황금빛 소년을 계속 붙잡아둘 수 없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1982년 스페인 월드컵이 끝나자마자 클럽은 비극적인 재정적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마라도나는 당시 세계 최고 이적료인 500만 파운드의 FC 바르셀로나로 팔려가야 했습니다. 카탈루냐의 거함, 세계 축구의 중심이었던 바르셀로나에서 그가 써내려갈 또 하나의 전설은 너무도 화려할 것이라 전 세계 축구 팬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페인은 마라도나에게 잔인하고도 참혹한 전쟁터였습니다. 입단 첫 시즌 바이러스성 간염이 그를 덮쳤습니다. 수개월을 전력에서 이탈한 채 병상에서 뒤척여야 했던 마라도나가 겨우 건강을 회복하고 그라운드로 복귀했을 때 축구 역사상 가장 폭력적이고 비열한 사건 하나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83년 9월 24일 아틀레틱 빌바오와의 라리가 경기. 바르셀로나가 3대0으로 앞서가던 후반전, 마라도나가 공을 잡고 전진하려던 순간 빌바오의 센터백 안도니 고이코에체아가 뒤에서 달려들었습니다. 공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마라도나의 발목을 파괴하려는 단 하나의 목적으로 감행된 너무도 비정한 살인 태클이었습니다. 경기장 전체에 파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태클로 왼쪽 발목뼈가 처참하게 부러졌고 발목 인대 전체가 완전히 파열되는 복합 골절 및 탈구 부상을 겪은 그였지만, 마라도나는 세상의 우려를
한숨을 비웃었습니다. 초인적인 정신력과 타고난 근육질의 신체를 바탕으로 불과 3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그라운드에 복귀했고 산마메스에서 열린 빌바오와의 재대결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통쾌한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1984년 5월 산티아고 베르나부 코파 델 레이 결승전, 스페인 국왕 후안 카를로스 1세가 직접 경기장을 찾은 스페인 전 인구의 절반이 TV로 지켜보던 그날이었습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빌바오 팬들은 마라도나와 그의 가족을 향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인종차별적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경기 내내 빌바오의 수비수 이니고 리세란주는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마라도나의 발목을 집요하고 악랄하게 노렸고, 마라도나는 다리에 피가 흐르는 깊은 상처를 입은 채 뛰어야 했습니다. 결국 경기는 1대0 빌바오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종료 휘슬이 울린 직후 빌바오의 미드필더 미겔 솔라가 패배의 슬픔에 잠겨있던 마라도나에게 다가와 조롱 섞인 말로 그를 도발했습니다. 그 순간 마라도나의 이성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마라도나는 솔라의 안면을 향해 강력한 니킥을 날려 그 자리에서 기절시켰습니다. 그리고 달려드는 빌바오 선수들을 향해 킥과 주먹을 날리며 폭주했습니다. 관중석의 팬들 사이에서도 집단 패싸움이 벌어졌고 경기장 외곽 펜스가 처참하게 뜯겨 나갔을 정도로 엄청난 폭력 사건으로 끝난 이 경기에서 그는 3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받아야 했고 결국 카탈루냐를 영원히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탈출은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운명을 향한 포문이었습니다. 1984년 여름 마라도나는 이탈리아로 향했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 이적료 기록인 690만 파운드. 그가 도착한 곳은 세리에 A의 만년 하위권 클럽 SSC 나폴리였습니다. 나폴리 홈구장 스타디오 산 파울로에서 열린 입단식에 무려 7만 5천 명이 운집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차별받던 이탈리아 남부의 도시 유벤투스와 AC 밀란과 인터 밀란 같은 북부 명문가들에게 영원히 짓밟혀 온 나폴리의 시민들은 이 왜소한 아르헨티나 청년에게서 자신들의 오랜 한을 풀어줄 구원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마라도나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1986-87 시즌 나폴리 창단 60여 년 역사상 단 한 번도 성취하지 못했던 세리에 A 우승 스쿠데토를 마라도나가 가져왔습니다. 코파 이탈리아까지 동시에 석권하는 더블. 아리고사키 감독이 이끄는 역대 최강의 AC 밀란이 프랑코 바레시와 파올로 말디니를 앞선 철벽 수비 시스템으로 유럽을 지배하던 시기였음에도 마라도나는 그 수비망을 개인의 파괴력으로 분쇄했습니다. 바레시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상대해본 선수 중 디에고 마라도나는 단연코 가장 위대하고 저지하기 불가능했던 존재였다. 그리고 1988-89 시즌에는 유에파컵 우승을 나폴리에 안겼고 1989-90 시즌에는 두 번째 스쿠데토까지 획득하며 나폴리를 이탈리아와 유럽 축구의 중심에 우뚝 세웠습니다. 유벤투스의 황제 미셸 플라티니는 이 시절의 마라도나를 두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단이 축구공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마라도나는 오렌지 하나만 가지고도 가볍게 해낼 수 있었다. 그리고 1986년 여름 멕시코의 태양 아래 디에고 마라도나는 자신의 재능을 모두 불태웁니다. 1986년 6월 22일 아르헨티나 대 잉글랜드 월드컵 8강전. 이 경기는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불과 4년 전 포클랜드 전쟁에서 수많은 아르헨티나의 어린 병사들이 죽어간 그 잉글랜드와의 대결이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고 6분이 지났을 무렵 마라도나가 페널티 박스로 침투하며 발단에게 찔러준 패스가 어긋나고 잉글랜드 미드필더 스티브 호지의 백패스가 페널티 박스 안으로 높이 떠올랐습니다. 185cm의 거국 골키퍼 피터 실턴이 뛰어나왔고 165cm의 마라도나가 동시에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왼손 주먹을 맞은 공은 잉글랜드의 골문 안으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마라도나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머리가 조금, 그리고 신의 손이 조금 관여했다. 전 세계 축구사에서 가장 격렬한 논쟁을 남긴 신의 손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잉글랜드 선수들이 분노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바로 그 4분 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국 진영 미드필드에서 패스를 받은 마라도나는 피터 비어즈리와 피터 리드를 단 한 번에 360도 턴으로 완벽하게 무력화하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약 60야드를 달리면서 12번의 터치 끝에 골키퍼까지 속인 마라도나는 부드러운 왼발 슈팅으로 텅 빈 골망을 갈랐습니다. 이 순간 영국 현지 관중들마저 본능적으로 기립박수를 보내고 말았습니다.
아르헨티나는 2대1로 잉글랜드를 침몰시켰고 준결승에서 벨기에를 2대0으로 격파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결승전 서독과의 대결에서 2대2 동점 상황이었던 후반 84분 마라도나는 수비 3명에게 둘러싸인 채 하프라인 부근에서 원터치킬 패스 하나를 가볍게 찔러 넣었습니다. 그 패스가 서독의 배후를 완전히 찢어발겼고 호르헤 부르차가가 골망을 가르며 3대2 극적 우승이 완성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 두 번째 월드컵 우승. 1986년에 마라도나는 단 한 명의 인간이 이 모든 것을 혼자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인류에게 증명한 역사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찬란한 빛 뒤에는 언제나 그 빛만큼 깊은 어둠이 따라왔습니다. 나폴리를 이탈리아와 유럽의 정상에 올려놓은 뒤 마라도나의 커리어는 1990년대에 접어들며 급격한 파멸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 도핑 테스트에서 코카인 양성 반응이 검출되면서 15개월 축구 활동 전면 정지를 당한 그는 2개의 시즌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징계 해제 후 세비야에서 재기를 노렸으나 26경기 5골이라는 초라한 성적만을 남겼고 고국 뉴웰스 올드보이스에서는 5경기 무득점이라는 방랑자의 기록만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1994년 미국 월드컵 마라도나는 마지막 불꽃을 태우기 위해 약물을 복용하며 체중을 감량하고 다시 아르헨티나 주장 완장을 찾습니다. 그리스전에서 환상적인 왼발 슈팅으로 골을 터뜨린 뒤 카메라를 향해 광기 어린 포효를 쏟아내던 그 눈빛, 그것은 부활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전 직후 무작위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 약물 에페드린 성분이 검출되면서 피파는 마라도나를 대회 도중 즉시 귀국시켰습니다. 세계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의 국제 무대 커리어는 가장 불명예스러운 방식으로, 가장 차갑고 낯선 방식으로 영원히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라운드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95년 10월 징계가 만료되자마자 마라도나는 돌아갈 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보카 주니어스였습니다. 전성기의 폭발적인 스피드는 이미 사라진 30대 중반의 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라 bombo네라를 가득 메운 보카의 서포터들은 등번호 10번을 달고 그라운드에 나선 그를 여전히 신처럼 받들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 10월 25일 리버 플레이트와의 수페르 클라시코 원정 경기 엘 모누멘탈 경기장, 마라도나는 선발로 출전해 전반전 동안 보카의 미드필더진을 진두지휘하다 교체로 물러났습니다. 보카 주니어스는 후반전 극적인 역정극을 펼치며 2대1로 승리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선수로서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닷새 뒤인 1997년 10월 30일 마라도나의 만 37세 생일에 그는 프로 선수 은퇴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몇 년 뒤 보카 홈구장에서 열린 은퇴 선언식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수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그에 대한 대가를 가혹하게 치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축구공은 결코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퇴 이후의 마라도나는 그라운드 위에서 보여준 천재성만큼이나 처절하고 인간적인 싸움을 이어나갔습니다. 심각한 코카인 중독과 비만, 심장 질환, 그는 여러 차례 생사의 갈림길을 넘나들었고 그때마다 세계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마라도나는 그 싸움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중독을 극복한 뒤 TV 토크쇼 호스트로 대중 앞에 섰고 2008년에는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 감독 자리에 앉았습니다. 감독으로서 그는 전술가가 아니었습니다. 남미 예선에서 볼리비아에 1대6으로 참패하며 사퇴 압박에 시달렸지만 극적으로 본선 진출에 성공했고 리오넬 메시를 끌어안으며 매 경기 격렬한 포옹과 애정 어린 동기부여를 쏟아내던 그의 모습은 선수 시절 마라도나의 순수한 감정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마라도나는 그라운드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멕시코 2부 리그 도라도스 대 시날로와 고국의 힘나시아 대 라 플라타, 어디서든 그는 벤치에서 포효했고 선수들을 끌어안았으며 축구 곁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25일 부에노스아이레스 자택에서 디에고 마라도나는 만 60살의 나이로 심장마비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즉시 3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대통령궁 카사 로사데 그의 관이 안치되자 코로나 팬데믹의 위험 속에서도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행렬을 이루며 밤낮으로 통곡하며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지구 반대편 나폴리에서도 낙후된 남부의 외로운 저항을 이끌었던 그들의 황제를 추모하기 위해 수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나폴리를 상징하는 푸른 연막탄을 밝혔습니다. 나폴리 구단과 시의회는 즉시 홈구장의 이름을 스타디오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로 개칭했습니다.
사후 6주년이 된 지금도 나폴리의 스타디움에서 전반 10분이 되면 7만 관중이 일제히 스카프와 유니폼을 흔들며 마라도나를 위한 찬가를 부릅니다. 그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가혹한 결점을 모두 노출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수억 명이 그를 향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처럼 경기장을 지배하면서도 가장 인간적인 방식으로 무너지고 가장 인간적인 방식으로 다시 일어선 그 드라마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시스템이 지배하는 현대 축구에서도 마라도나가 보여줬던 촘촘한 수비 사이의 공간을 찾아 들어가 단 한 번의 터치로 수비진 전체를 무너뜨리는 마법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인간적이었던 축구의 신 디에고 마라도나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